지금 농민들이 일주일 동안 내린 비로 막대한 피해를 보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감히 지금 이런 말씀 드리긴 너무 죄송스럽지만 지금 기농하시는 분들의 앞으로 미래에 닥칠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리산 닥터입니다. 오늘은 좀 밝은 마음으로 이야기를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일주일째 지금 엄청난 비가 내리고 있어요. 특히 지리산 일대로요.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엄청난 비가 와서 많은 분들이 수해 피해를 지금 보고 계시죠. 아마 그 뉴스도 제가 봤지만 충청도나 경북권에서도 굉장한 피해가 있지만 이쪽 전북 지역도, 제가 사는 이 전북 지역도 굉장히 많은 수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완주 쪽이나 전주 쪽으로 가는 그 도로상이나 고속도로상이죠. 그 다음에 섬진강 주변에 있는 곡성이나 순창, 임실에서 구례까지 지금 이 전 지역이 수해 피해를 입고 있고, 도로 유실이나 산사태나 이런 게 지금 계속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수지까지 범람을 하다 보니까 가수원, 논, 밭, 모든 농경지가 지금 물속에 다 잠겨버렸고요. 지금 뭐 1헥타르가 한 3,000평 정도 되거든요. 15,900헥타르 정도가 지금 물에 잠겼다고 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이 수해 피해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거의 한 수억 원대 그 투자가 들어간 스마트 온실까지 덮쳐가지고 그 스마트 온실의 지금 피해는 좀 더욱 심각한 것 같습니다. 기농한 청년들이 꿈을 이뤄보려고 만들어 놓은 스마트 온실에 그 엄청난 수해 피해로 인해서 그건 전부 다 AI고 전기시설로 움직이는데 전부 다 침수가 됐다고 합니다. 참 안타깝죠. 어쩔 수 없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다들 용기 잃지 말고 힘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적도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촌보다 더 어려운 게 저는 기농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농은 뭐 제가 시시때때로 말씀드렸지만 최하로 잡았을 때 50대 이상의 분들은 기농을 제가 권장하지 않습니다. 50대도 굉장히 저는 힘들다고 보고 40대 이하를 좀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어떻게 보면은 농사는 많이 과학적으로 받겠지만 그 경쟁력에서는 많이 뒤처지고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인이 과잉 생산입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나라 농림축산부에서 내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쏠림 현상이 있어요. 뭐 어느 작물이 잘 된다고 하면 다 그쪽으로 달라붙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통에 있어서 많이 처음 기농하신 분들은 착오도 생기고 시행에서 문제점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를 견디지 못하고 많이 무너지는 분들이 제가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첫째는 목표가 뚜렷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농산물을 어떤 농작물을 키워서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확고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두나무를 키우겠다, 사과를 키우겠다, 배를 키우겠다, 논농사를 지겠다, 여러 가지 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파프리카를 하겠다. 그냥 흔하게 할 수 있는 작물들 말고 그냥 우리가 그냥 텃밭을 갖고서 감자나 고구마나 대파나 이렇게 막 흔하게 심어 먹는 거 말고 대량화돼서 농작물을 생산해서 그거로 농업인으로서 먹고 살라고 목표를 가지신 분들의 하나라면 차별화가 있어야 되고, 그 차별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또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남들이 하는 농작물일지언정 그 농작물을 얼마만큼 내가 굉장히 퀄리티 있게 좋은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나 목표의식이 뚜렷해야지만 창의성을 갖고 달려들어야 아주 좋은 농작물을 생산해서 본인이 기농인으로서 충분히 성공하고 경제적으로도 힘들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을 많이 하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주면 공주밤. 그럼 거기 가서는 밤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지금 이 공주 내에서 공주밤을 키워서 공주밤하고 또 다른 차별화를 만들어 더 멋진 밤을
더 맛있는 밤을, 더 좋은 밤을 생산할까 하는 그런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논산에서 왜 딸기를 키우고 참외를 키우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농을 할 때는 그 기후와 토양과 토질과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적합한 내가 지으려고 하는 작물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분석하고 그 지자체하고 협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기농지를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자체마다 다 틀립니다. 기농기초인한테 지원해 주는 게. 기존적으로 정책자금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외적인 게 또 다 기준점이 틀리기 때문에 그 지자체가 이제 얼마만큼 예산을 확보하고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지원과 보조, 혜택, 그 다음에 그 도시와의 연계성, 그 다음에 유통과 판로까지, 그 다음에 그 주변의 인프라, 도로 운송, 모든 거. 하다못해 내가 쓰고 있는 농기계를 수리할 수 있는지, 농기계의 뭐 부속 같은 거는 딸리지 않는지, 그 다음에 그 포장재나 내가 어떤 멋진 좋은 상품, 내 농작물을 좋게 포장을 하기 위한데 그 포장재를 입수하는데 쉽게 원활하게 구할 수 있고 대도시하고도 가까운지 뭔지 그런 것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조그만 것까지 다 따져보셔야지만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왔을 때는 또 엄청난 계속 시련이 생기기 때문에 미리 기농을 해서 정착을 하기 전에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메모하고 파악해놓고 그 다음에 현실에 맞게 농사를 지으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아주 적합한 기농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본인 혼자 기농을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가족들이 다 따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뭐 좀 젊으신 기농인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교육보다 또 중요한 거는 와이프도 같이 오기 때문에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또 불편하지 않게 마트나 주변의 병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골은 자기 차가 없으면 활동하기 힘든데 차가 없어도 버스 정류장과 가까운지 뭔지 모든 그런 인프라, 버스는 그런 대중교통은 많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런 것까지 다 꼼꼼히 따져야 됩니다. 기농을 하시는 분은 될 수 있으면 오지나 교통편이 불편한 깊은 산속 같은 데 이런 데서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걸 하실 때는 친환경 농법이나 무슨 예를 들어서 뭐 새뱅이 같은 거 키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민물새우. 아주 진짜 친환경. 난 산속에서 진짜 이런 작물을 하고 싶다. 친환경 작물. 이런 분들 아닌 이상은 일반적인 농업으로 나는 먹고 살고 나는 기농인으로서 강선홍으로 나는 성공할 거야 하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농업 인프라가 좋고 자기가 경제성 있게 활동할 수 있는 평지에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수원 같은 거는 뭐 또 산 위에다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랬을 시에는 도로 포장이나 유통했을 때 들어가고 나가고 축사도 그렇고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길 없는 데를 들어가서 농작물 생산해서 농작물 갖고 나가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농사 기술력만 경험을 쌓거나 확보하고 들어오시는 것도 문제점이 커요.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농작물을 만들었을 때 어떤 홍보를 해야 되고 SNS 활동 같은 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예전같이 홈페이지보다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금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뭐 그래서 인플루언서로 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개인 유튜브를 통해서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로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 홍보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판매에 대해서도 차별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느 마트나 어떤 그 뭐 대형 백화점이나 모든 재래시장이나 갔을 때 포장 용기가 거의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제 세상이 지금은 점점 뭐 바뀌고 이제 앞으로는 탄소 강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아마 많은 그 제약과 제재가 따를 거라고 봅니다. 벌써 지금 일회용품 같은 거 못 쓰게 하는 그 제도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장의식장에서도 이렇게 비닐 같은 거나 뭐 일회용품 못 쓰게 한다, 못 쓰게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농산물에서도 보면은 아마 차별화가 되고 다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보면은 이거 지금 저희 와이프가 뭐 먹고 싶다 그래서 어제 제가 좀 싼 복숭아가 나와서 지금 시중에서 사갖고 왔어요.
읍내에 가서 사갖고 왔는데, 자, 이 포장지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비닐로 이 내용물을 볼 수 있게끔 해서 상품성을 좀 보이게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려고 비닐을 씌웠지만, 이 종이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르지 않으면 이건 또 재활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위험한 거는 이 종입니다. 이거는 형광물질이에요. 이거는 과일에 묻어있는 이 종이를 이런 색깔을 내기 위해서 형광물질을 쓰기 때문에 이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퐁퐁으로 닦아도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이를 쓰는 것도 굉장히 안 좋고요. 이뻐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과일에 유독성 물질을 묻혀서 소비자한테 가는 거죠. 지금 탄소 시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포장도 디테일하게 신경을 쓰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이제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이 원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 이런 거를 뭐 친환경 소재 어떤 그 포장지로 바꾸면 단가가 굉장히 올라간다. 그럼 소비자가 자기네 물건을 사겠냐 안 사겠냐 하겠지만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속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은 분명히 그런 좋은 포장을 한 거에 대해서 많은 선호도를 보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차별하고 이게 작은 시작이죠. 이 탄소 시대에서 작은 시작이죠. 점점 바뀌어야죠. 개별 포장을 해도 저렇게 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큰 박스에 담는 것보다 복숭아 물론 소형 포장으로 나와요. 그것도 플라스틱 포장에 담아서 또 스티로폼이 또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될 수 있으면 친환경이고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완벽한 그런 포장 시스템으로 좀 바뀌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달걀을 친환경으로 생산해서 달걀값 이상 비싼 게 그 포장재입니다. 깨지지 않게 택배로 갈 수 있게 운송을 하는 방법이. 끝나고서 소비자들이 안 사 먹습니까? 그 친환경 달걀을 먹기 위해서 그 친환경 포장재로 포장된 달걀을 사 먹습니다. 그것도 소량 포장 10개, 8개 들어간 걸 사 먹습니다. 택배비까지 줘가면서. 이제 소비자의 선택의 폭이 달라지고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포장지 같은 것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거라고 봅니다. 농사만 잘 짓는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이 쏠림 현상이나 과잉 생산도 그 부분에 있는 거예요. 농사 기술과 노하우를 많이 써서 아무리 자기가 많은 좋은 뭐 토마토를 생산해도 또 다른 신품종의 토마토가 나온다거나 또 대량의 토마토가 나오면 가격 하락은 당연한 거고, 거기서 품질이 아무리 좋아도 경쟁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품질은 그냥 기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모든 내가 만들어내는 이 농작물은, 내가 생산하는 이 농산품은 정말 품질만큼은 자부할 수 있는 거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는 그 디테일이거든요. 그 디테일은 이제 창의성에서 나온 거죠. 어떻게 포장을 잘할 것이고 어떻게 소비자한테 잘 전달될 것인가. 그럼 첫 번째는 그 대량 생산보다는 소량 생산을 하더라도 유통 과정에 있습니다.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은 판로를 찾는 게 본인의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분은 내가 농사 짓고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새까지 그걸 하고 내가 뭐 이걸 팔아먹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냐, 귀찮다, 안 한다, 이런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 경쟁력에서 다 이제 도태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바뀌었고, 그래서 기농인들은 젊은 분들을 자꾸 하라고 제가 권장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낮밤을 안 가리고 어떤 사업을 도전해도 낮밤을 안 가리고 노력을 하는 거와 똑같이 농사도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떤 창의성을 갖고 굉장히 진짜 소소한 것까지 디테일하게 창의적으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하나하나를 생산을 해도 내가 자부심을 갖고 아주 맛있고 좋은 농산물을, 그런 좋은 품질의 농산물을 생산을 해서 또 아주 이쁘게 친환경적으로 좋게 포장을 해서 직거래를 한다면 유통의 그 과정이 또 빠지잖아요. 유통의 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직거래를 해서 그 부분을 또 채워나가면 경쟁력은 굉장히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포장도 중요하고 선별 과정도 중요하고 인지도나 브랜드화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능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능성 확보라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어떤 농산물을 먹는 것보다 그 농산물의 어떤 특화된 그 사람들이 먹었을 때 좋은 점, 이로운 점, 어떤 거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주의할 점, 이렇게 그 공산품을 샀을 때 그 과자의 뒤에 정보가 다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제 농산물도 그런 정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포도를 하나 생산했는데 이 포도는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식으로 먹으면 좋고 어떤 방법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디테일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농촌에서는 1차에서 6차까지는 그 농촌의 한 마을에서 다 시작이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1차에서 6차까지 가기에는 인력도 좀 부족하고 그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거에 대한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너무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는 그 노인분들이 시도를 안 하려고 하고 일단은 한 50대만 중반만 넘어가도 안 하려고 하죠. 귀찮고 어렵고 머리 아픈 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농촌도 세대 교체가 좀 필요하고요. 신농법이 계속 유입이 돼야 되고요. 새로운 농업의 다품종 소생산이지만 더 아주 뛰어난 그 소생산업자가 모이면 뭐 영농조합 있듯이 그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마을에서 배추를 특화했는데 한 가구당 배추를 1000포기씩 해서 100가구라고 칩시다. 그래서 그게 과잉 생산이 됐을 때 농작물의 가격은 당연히 떨어지니까 자기가 자기 발등을 찍는 역할이 되는 거죠. 한 집집마다 30포기를 내더라도 100포기의 효과가 올 만큼의 수익성이 있고 품질이 다변화되고 좋아지고 포장부터 선별부터 1차에서 6차까지 가공까지 다 할 수 있다면 김치까지 생산할 수 있다면 그같이 좋은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식당에 어느 식당 가면은 뭐 수천 명이 들어와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느 식당 가면 딱 예약을 하고 딱 정해진 손님한테 하루 정해진 인분만 팝니다. 한정 판매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돈 버는 거는 큰 별 차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더 힘이 들고 누가 더 경영에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특화되고 더 잘 돼서 우리는 하루에 이 소 한 마리만 딱 팝니다. 뭐 예를 들어 200인분만 딱 팝니다 하는 아주 퀄리티 좋은 음식을 파는 식당에서 힘들지 않게 적은 종업원 수로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예약제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짜져 있기 때문에. 근데 주먹구구식으로 우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싸게 박리담해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팝니다 하는 데는 하루에 500명이 올 수도 있고 1000명이 올 수도 있고 200명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싫든 좋든 거기서 또 분업화가 돼야 되고 많은 인력을 써야 되고 진짜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돈은 들어오지만 주인은 뼈골이 빠지게 일을 합니다. 어느 게 효율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농업은 거의 1년간에 침체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최근에 그 장마가 지기 전에 함양에서 양파가 대량으로 이제 출하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 수확 시기에 거의 제가 가서 보면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의 지금 농촌의 실정은 일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하려고 하시지 않죠. 사실은 기농인들이 들어와서 많은 일을 하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데 그냥 본인 고집대로 그냥 본인 농업을 시작을 해버리니까 제 생각에는 좀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농업하시는 분들한테 일당을 받아가면서 농업일을 수확기든 아니면 심는 시기에 가서 심어도 보고 작물을 또 관리할 때 관리하는 부분도 또 해보고 인건비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농사라는 거는 무섭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잘릴 수 있어요. 그럼 실업급여를 받고 다른 직장을 또 구할 수도 있고 다른 업종을 찾을 수도 있고 어떤 살 길을 찾아갈 수 있지만 이런 자연 피해로 인해서 수해나 재해를 입었을 때 농민들은 그 상실감은 말도 못해요. 그렇게 해서 한번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기농하시는 분들이 막연하게 들어와서 집 짓고 토지를 사는 것도 저는 황당하지만 어떤 목표의식 없이 또 그런 분들이 이런 자연재해에 대해서 뭐 팔자소관이라는 식으로 돌려버리고 자기만큼은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아니란 생각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기농을 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장애 없이 실패 없이 승승장구해서 5년 6년 동안 잘 가수원 하나를 잘 갖고 놓고 잘 됐어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소득도 안정화되고 막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태풍이 온다거나 이런 장맛비에 엄청난 국지성 폭우로 인해서 그 가수원의 모든 산사태로 인해서 나무가 쓸려 내려가고 가수가 다 나무 작물이 죽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기농기촌을 하는 것 중에서 특히 기농은 굉장히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성 없이 막연하게 들어와서 그렇게 집 사고 땅 사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하고, 이 농업은 진짜 이 자연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예를 들어서 뭐 용접의 초보인데 거제 조선소에 가서 용접을 공으로 취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노동을 하는데, 근데 용접을 하다 보면 초보니까 초보 단계의 용접을 파트에 갖다 놓겠죠. 회사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느 단계의 기술이 늘어나면 또 다음 단계 와서 장인도 될 수 있고 아주 잘하는, 용접공이 잘하는 인류 기술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기회가 부여가 되고 회사만 망하지 않으면 승승장구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인정도 받고 호봉도 늘고. 하지만 농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너무 뭐 3년, 4년, 5년 열심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농업에 대해서 디테일한 것까지 다 제가 습득을 해서 나 이제 농사만큼은 자신 있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변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재해가 온다거나 어떤 판로의 유통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폭락을 한다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순간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게 농업이죠. 그래서 농업은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농은 신중해야 된다. 이 농촌 마을도 경쟁력 있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화된 작물을 갖고 마을 전체가 올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협동농장 같이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물론 거기 참여 안 하는 뭐 기촌인들이 있겠죠. 농업을 시작하면 그분들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마을에 일조해 가면 됩니다. 판매라든가 SNS 홍보라든가 많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 마을이 다 같은 분업화해서 같은 작물을 판매할 수 있는 식으로 바뀌어야지만 농업은 경쟁력 있고 이제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농은 막연하게 들어와서 땅 사고 집 사지 마라. 진짜 나이를 떠나서 농업의 마지막 인생을 제2의 인생 2막을 올인하고 싶다 하면 전세나 월세로 들어와서 최하 2년 정도는 경험을 쌓고 시작해라. 그런 거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제가 어떤 식으로 위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용기 내시고 다시 힘내시고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상가 고인의 명복을 제가 빌겠습니다. 그리고 꼭 이겨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수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 힘내세요. 지금까지 지상수술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